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본 논문이 이제 적대적 학습을 다루고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생성 모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성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을 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이랑 차이를 살펴보면은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두 클래스를 나누는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형태라면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잘 학습이 된 경우에는 그 높은 확률을 가지는 곳에서 데이터 샘플링을 하면은 꽤나 있을 법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그 낮은 확률 쪽에서 데이터 샘플링을 진행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어색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확률 쪽에서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원래 원본 데이터 분포와 분포 쪽으로 수렴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에드워드 세이얼이라서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를 사용한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노란색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원본 데이터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다 이 겐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꽤나 네, 그럴듯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요. 이 식 같은 경우는 이 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적 함수, 즉 순시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v라는 함수 값에 대해서 이제 그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 판별자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값 전체를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1에 대한 값을 그리고 가짜 데이터, 즉 생성자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하게 되고요.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 판별자가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판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 곳이 오른쪽 내용입니다. 먼저 이 왼쪽 칸 먼저 보시면 이 P 데이터라는 거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본 데이터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에서 값을 뽑아서 판별자에 넣게 되는데 아까 이 판별자가 이 함수 전체 값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해당 값이 최대화가 되려면 이 dx가 1이 될 때가 가장 최대화가 돼서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1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dx 같은 경우는 0에서 1의 확률값을 가지게 돼서 이 로그 1이 가장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 칸 같은 경우에는 이 pz라는 것이 그 노이즈를 샘플링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z가 그 랜덤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그 노이즈 값을 가지고 이 gz로 생성자에 넣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시 그것을 판별자에 넣습니다. 여기서는 1-d gz 형식이기 때문에 이 d 값이 0이 될 때 최종적으로 그 함수 v에 대한 값이 높아지므로 이 생성자가 만드는 이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0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를 보시면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성자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고려를 안 해도 되고 이쪽 식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전체 함수값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값을 1로 만들어서 로그 0으로 가깝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gz 값이 1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gz 값이 결국 x와 유사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대해서 더 원본과 가깝도록 생성자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트워크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먼저 처음 그림을 보면은 그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본 데이터다라고 잘 판정을 하고 있고 이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가짜 생성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잘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성 모델이 점점 그 원본 데이터 분포 쪽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판별 모델도 점차 그 원본이랑 생성 모델이 만드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대략적으로 2분의 1 정도 포인트 쪽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그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점값으로 나타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유한한 개수이기 때문에 점값으로 나타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이 원본 모델이랑 수렴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 점이 없는 곳을 선택하게 되면, 즉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컨디셔널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부 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함께 입력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겐이랑 차이를 보시면 여기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입력으로 노이즈뿐만 아니라 이 조건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숫자 이미지 데이터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저희가 숫자 7만 뽑고 싶으면 여기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가 실제 특성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게 이 조건부 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적재적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크게 수지 신호랑 비수지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이나 모양 쪽에 해당되는 게 수지 신호고, 입 모양이나 표정 등에 해당되는 게 비수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멀티 채널 랭귀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수지 신호 같은 경우 실제로는 문장 자체를 나타내고, 비수지 신호는 뭐 소리 세기나 억양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비수지 신호가 문장 자체에서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차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비수지 신호를 제외하고 수지 신호 쪽에만 초점을 두고 수어 생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학습의 리그레션 로스를 적용을 해서 평균율의 해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좀 더 덜 명확한 수어가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멀티 채널 수어 생성을 위해서 적대적 학습 모델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은 처음으로 컨디셔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 수어 생성 분야에 적용을 하여서 좀 더 평균으로의 해기 문제를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수지 신호의 생성까지 확장을 해서 그 수어의 표현력을 높이면서 이러한 멀티 채널 수어 생성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 멀티 채널 수어 생성을 위한 적대적 학습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세미나 발표 때 했던 그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텍스트 또는 글로스를 받아서 사인 포즈를 시퀀스를 이제 생성자가 생성을 하게 되고, 또 판별자를 두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생성자의 성능을 개선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adversarial training 스킴은 다음의 목적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적대적 학습 설명드릴 때랑 똑같이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판별자 같은 경우는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그 생성자 같은 경우 가짜 수어를 판별자에 의해서 진짜라고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좀 더 실제와 유사하게 수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 데이터, 즉 실제 수어에 대해서는 1의 확률을, 그리고 생성된 수어인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는 0을 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y별 같은 경우는 실제 수어 데이터를 말하고, 이 gx는 이제 이 주어진 소스 랭귀지 시퀀스에 대해서 그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이제 생성된 그런 예측된 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자 부분 쪽을 더 살펴보면
이제 소스 랭귀지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 수어 시퀀스에 대한 생성은 이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겐 프레임워크에 통합을 시켰는데요. 이제 기존 겐과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겐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 값을 섞으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반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조건으로 주었던 이 소스 랭귀지 시퀀스에 대해서 이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생성된 수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펑션 같은 경우 이제 리그레션 로스는 이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에서 오는 거고 이건 아까 그 겐 프레임워크 쪽에서 오는 로스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판별자 부분입니다. 판별자는 이제 주어진 소스 랭귀지 텍스트 X에 대해서 원본 수어와 그리고 해당 X를 아까 인풋으로 넣어서 생성한 그런 가짜 수어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스랑 타겟 시퀀스 페어에 대해서 즉 X, Y에 대해서 그 값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진짜 같은지에 대한 확률을 0에서 1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단 같은 경우 그 원본 수어 데이터 그리고 생성된 수어 데이터 부분이고요. 이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건으로 주어진 그 소스 랭귀지 시퀀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값 모두 좀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패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컴캣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디션드 피처인 H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H에 대해서 여러 번의 컨디셔널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얼마나 진짜 같은지 판별하기 위해서 이 컨디셔널 CNN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의미 있는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가적으로 이 컨볼루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나게 되면서 이제 수어 모션에 대한 좀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로컬 텍스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거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확률값, 얼마나 진짜 같은지에 대한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크게는 세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여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포닉스 14T라고 해서 독일어 수화 영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지 신호랑 비수지 신호 같은 경우 아까 그 스켈레톤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모두 콤포즈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였고요. 또 생성자랑 판별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팅을 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컨디셔널 그 adversarial learning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그 최종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백트랜슬레이션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백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원본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생성한 수어에 대해서 다시 번역을 한 이후에 원본이랑 그 번역된 본이랑 비교를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컨디셔널 애드버서리얼 러닝 기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을 말했고요. 즉 이 말은 실제와 더 유사하게 만들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판별자가 생성자로 하여금 좀 더 판별자를 속이는 방향으로 더 실제와 유사한 수어로 그 학습을 노력함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수지 신호 자체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 같은 경우 이 비수지 신호 자체랑 이거를 수지 신호랑 결합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리그레션 비교 대상은 어떤 식으로? 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 자체가 그 리그레션 로스를 적용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논문이랑 값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논문에서 그 결과적으로 수지 신호만 사용한 부분을 따로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제 이 밑에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에서 수지 신호만 적용했기 때문에 따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수지 신호 같은 경우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수지 신호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경우는 이제 수지 신호 자체가 비수지 신호는 이제 수지 신호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건 수지 신호고 좀 더 문맥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수지 신호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 수지 신호랑 비수지 신호랑 모두 고려했을 때는 이 세 가지 기법 중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한 그 리그레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적대적 학습이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 또한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퀄리테이티브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 해당 실험은 멀티 채널 수어 생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비수지 신호, 수지 신호 다 고려한 거랑 수지 신호만 고려했을 때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손의 정확도 자체가 비수지 신호를 같이 고려했을 때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적대적 학습을 진행한 것과 그냥 단순 적대적 학습 사용 없이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만 사용했을 때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또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적대적 학습 자체가 더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쓴 결과와는 왜 정량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나요? 비교 요청이 아닌 건 알지만 이 부분에 정량적 비교가 그러니까 리그레션 측면에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수지 신호만 고려했을 때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앞에 그 미그레이션이 지금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정량 평가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12페이지라고 그래요. 컨디셔널 밴 자체를 이 논문에서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네, 컨디셔널 밴을 이 프레임워크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게 메인 컨트리뷰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컨디션인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러니까 컨디션을 밴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면서 좀 변형을 해줬거나 적용시키면서 도입을 했거나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네. 조금 더 강조해서 그 부분 위주로만 한번 우선은 그 컨디셔널 강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이러한 방식을 생각했다라고 논문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면 우선 이 X라는 것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텍스트이고요. 글로스너는 텍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소스 랭귀지 텍스트가 되고 네, 이 값을 그냥 컨디셔너로 주었을 때 생성자는 노이즈 대신 이 값을 받는다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컨디셔널 밴에서의 개념에 비해서 크게 확장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어, 네, 그냥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수지 신호는 네, 앞에 지금 특별히 어디에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로스 펑션이나 구조에 네, 그 데이터 자체를 처음부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 페이셜 랜드마크도
그 코디네이트 값을 뽑아서 그 수지신호와 똑같이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언급하고 그냥 데이터 자체에 바로 포함시켜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차원을 확장시켰어요. 인풋 데이터 차원 자체를. 네. 그러면 수지 신호가 몇 차원이고 비수지 신호는 몇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수지 신호를 몇 개나 넣느냐에 따라서도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나 보네. 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지 신호가 메인인 건 맞는 거죠? 비수지 신호는 좀 애드호크하게 한 건. 네, 맞습니다. 그 차원 관련된 거는 본 기억이 없는데 언급했던 게 그냥 수지 신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어떤 피처를 잡은 예전에 정해져 있어요? 페이셜 패턴이 있을 시 나오는 모양. 네, 그게 오픈 포즈에서 저 부분을 추출해요. 그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2차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3차원? 3차원 뽑으면 3차원 오픈포즈로 뽑으면 3차원인데 그걸 2차원으로 차원을 준 다음 맞다. 뽑은 게 2차원인데 네, 차원을 늘 학습을 하고 나중에 그 2차원 2차원 다른 질문? 네, 벤이랑 한국에를 들린다고 보는데 네. 차이가 그냥 뭐 벤이 그냥 파라말로를 좋아하면 하면은 팀이라는 게 운동 넓은 이런 차이고 그게 차이가 난다고. 네, 아까 말하신 그런 그 클래스대로 분류가 원래 되어 있는데 그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다루고 싶을 때 그 조건을 추가적으로 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그 비둘기신호랑 수지신호, 비둘기만 썼을 때는 괜찮아 보았고 네.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어요. 네. 비둘기 신호를 비둘기신호랑 같이 합숙한 거 있나요? 비둘기는 따로 수지만 두고 합숙하면은 진짜 사실 이 수화가 워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워드와 표정 비둘기 표정은 그 소화 문제가 아니어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표정은 네. 수화랑 관계없이 학습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수화를 더하는 거랑 아니면 비수지와 수지를 합쳐서 학습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말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쁨이란 거 나타내는 표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고 합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질문이죠. 결국 얼굴 표정 자체가 그 감정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외에도 그냥 눈썹 움직임 등을 통해서 아예 그 문맥적인 다른 의미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수어 자체를 아예 그 감정에 대해서만 따로 얼굴을 만들고 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는 거죠. 네, 또 이거 영상을 다루는데 시퀀스 정보는 활용 안 하나요? 그 순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다음 프레임에서 우선은 그 생성자 쪽에서는 그 제가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 설명드릴 때 그 문맥적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운터 디코딩이란 걸 따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어의 시간적인 순서 등을 고려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 아까 CNN 과정에서도 로컬 텍스트 고려하면서 그런 좀 연속성을 고려한다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할 때는 어차피 프로그레시브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쓰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미 고려가 되고 네, CNN으로 분류를 할 때도 단순히 현재 이미지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이미지도 같이 보면서 분류를 해요. 저는 그 CNN 과정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그 표현으로 그 CNN 그 필터를 거치면서 본인들이 로컬 텍스트를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수어에 대한 그런 연속성을 고려한다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